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퓨처 크립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최근에 뭐 장이 어렵거나 항상 좋거나 이럴 때 항상 뭐 애매하게 말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을 잘 대응하고 나서 현재의 시장은 아직도 많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꿈꾸는 도전을 하지 않는 자 불을 거머쥘 수 없다라는 좀 대규모 프로젝트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고 나서 내용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생각이 되신다면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를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금융위기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저희는 하면서 또 이제 주식을 골고루 하고 있지만 코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위기의 시점이 2013년도랑 현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텐데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날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채 규모는 6,130억 달러로 압도적인 부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 상품 손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으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의 차트입니다. 해당되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고요. 엄청난 하락이 2008년 9월 15일 날 발발했습니다. 완전한 대공포였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동일한 위치에서 엄청난 대규모 폭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면 달러를 푼다라는 개념의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1차로는 2009년 3월에서 2010년 3월에 약 1조 7,500억 원 규모였고 2차로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6월 약 6천억 원.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2011년에서 9월, 2012년 12월까지 약 6,670억 원. 그리고 3차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말에 1조 2,800억 규모.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는 2014년 1월부터 진행돼서 월 100억 달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 수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죠. 해당되는 사람은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입니다. 임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였고 2015년 5월 23일 그가 최초로 테이퍼링을 언급합니다. 그때 사건을 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 테이퍼링 이때 내용을 좀 보면요. 간략하게 보면 뭐 테이퍼라는 것은 점점 가늘어지다, 뭐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가 통화 공급 무제한 확대 정책, 즉 양적 완화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라는 것에 대한 용어가 생겼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 빨간색 포인트인데요. 일단 양적 완화를 점점 진행하다가 임기 종료를 두다 앞둔 시점에서 2013년 12월 말에 자신의 편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총대를 맸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긴축 정책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용을 보면 1차 테이퍼링을 통해서 8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줄였고요. 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하지만 2014년 물러나기 직전인 1월 29일 날 2차 테이퍼링을 강행하게 되면서 그때 시장은 엄청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면요. 총정리를 해보면 일단 2008년 9월 15일 날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8년 12월 16일 금리 인하가 진행됐고 2009년 3월에서 2010년 3월 1차 양적 완화가 진행됐고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6월 2차 양적 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서 2012년 12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뒤에 2012년 9월에서 2013년 말에 3차 양적 완화를 진행한 뒤에 2014년 1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좀 내용을 집중적으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는 모든 의장 및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2008년 12월 16일부터 제로금리가 진행이 쭉 되면서 2015년 12월 16일 금리 인상을 강행했고요. 소요기간은 약 8년이 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간 동안 제로금리가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리먼 브라더스 금리 인상 이후에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은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금리에 대한 그 인상 시점에 대한 부분이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을 해준 뒤에 결국 큰 차트의 뷰로 본다면 장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악재적인 위치에 있는 것 요소는 맞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 전에는 자산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양적 완화를 한번 거치고 나서 돈이 많이 풀린 시점에서 이미 많은 돈을 풀고 나서 거두는 건데 시장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진 않는단 말이죠. 이미 파이가 성장한 상태에서 유동성을 푼 자금들을 거두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다음 시장은 더욱더 파이가 커진다라는 관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금리 인상 이후에 또 나스닥 차트를 본다면 같은 위치에 급락이 이후 그 다음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우리는 또 코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트코인 차트를 빼먹을 수 없죠. 비트코인도 해당 시점에서 급락을 한 뒤에 장기간의 17년도에 다음 불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단기 악재지만요. 장기뷰로는 시장은 더욱이 팽창하였다라는 것이 오늘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그 재임 기간에 대한 리스트인데요. 이때 해당 연도에 양적 완화를 강행했을 때 벤 버냉키의 임기는 2006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있었고 특이사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지명했고 코로나 금융위기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을 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금융위기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금융위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가볍게 살펴보면요. 2019년 11월 초부터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져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 전염병이자 사람,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 그리고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매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한 역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요. 그 직후에 코로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데 이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한 감에 1조 5천억 달러인 원화 기준 1810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차트적인 요소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S&P 500 지수도 엄청난 폭락을 했으며 나스닥도 엄청난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비트코인 또한 엄청난 대규모 폭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증시, 비트코인 등 각종 자산군에 있는 섹터들에 대한 가격이 매우 많이 폭락했다. 그리고 난 뒤에 금융위기 이후에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2020년 11월 3일 날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과거로 회귀를 해본다면 현재까지 시점은 재료의 조금적인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대부분의 그런 코로나의 빔으로 하락한 또는 리먼 브라더스 빔으로 하락한 그런 시점과 그 뒤에 이제 자산이 V자 반등으로 크게 상승했던 점을 본다면 유사하다라는 게 또 핵심일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20년 3월에 양적 완화가 진행했으며 2021년 5월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시장이 또 한 번 더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에 중국 헌다그룹 이슈로 좀 악재가 발생했는데 결국엔 저는 이거는 리먼 브라더스의 소규모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때와 재료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와 오미크론 그리고 테이퍼링, 헝다그룹 이슈까지 하면서 대규모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은 이제 돌변하고 이제 재롱을 부리는 제롱 파월이 돼버리는데 내용을 좀 보면 비둘기파에 대한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 정책의 우호였던 그가 긴축 정책을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충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또 보면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잦아들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파월 의장의 연일 매파, 신축 선호적인 발언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4시경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에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가속화에 대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금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제 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시점이 지나간 직후에 좀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벤 버냉키 돌변한 벤 버냉키가 돼버렸어요. 이게 금지라는 뜻인데 그때 기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비둘기파,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온건하게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13년 5월 23일 날 내용을 좀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불쑥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2013년 12월 말에 벤 버냉키는 긴축에 대한 정책을 고수하게 되죠. 완전 태도를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점은요. 그때랑 다를 바가 없어요. 큰 재료거리로 본다면. 그리고 최근의 내용을 또 보면 비둘기에서 매파로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다시 한 번 더 재지명하면서 연임까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특히 이제 지금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된 시점에서 좀 태도를 바꿨고 벤 버냉키 의장도 임기 기간이 길면서 이제 임기가 끝나기 직전 시점에서 미리 작업을 했다. 내용을 본다면 연임 이후의 태세 전환. 하지만 이미 제 생각은 계획된 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21년 12월 16일 새벽 4시에 발표될 FOMC 내용인데요. FOMC 금리 발표는 제 생각으로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금리를 예측한 게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사례로 본 바로는 테이퍼링을 먼저 끝내줘야 금리를 추후에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할 동력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테이퍼링의 시기를 즉각하는 게 아니라 기사처럼 금리 동결의 명분으로 우선 시장 달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내용 우선적으로 보시면 3월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원래 6월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3월까지 종료할 계획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앞당겨 오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도 내용을 본다면 내년 6월이 아닌 3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코로나 금융위기 같은 금융위기들은 양적 완화, 특히 테이퍼링 등 이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사례를 가져왔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엄연히 시기적인 면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 순수한 의미로 본다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그런 금리의 시점이 2008년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면요. 이를 이용하여 FOMC 발표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충격으로 인한 하락 시나리오 1번과 상승 시나리오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영상이 수없이 연도가 지나가더라도 공포마다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일단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S&P 500 지수의 ETF 퓨처스가 승인 난 연도를 기준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1997년 9월 9일 100포인트 시작으로 산출하여 2010년 8월부터 발표해온 지수인데요. 이 지수의 기점으로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프랙탈을 통한 추가 하락 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선물 승인의 유사기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트코인 퓨처스 선물도 최근에 이제 승인이 났었죠. 그래서 20일 시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19일날 저번 달 19일날 ETF가 NIS에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대중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유사하다 보고, 그래서 차트적인 면에서는 주식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식 사이클을 1주 간격으로 단위를 설정했고요. 비트코인은 1일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 현재 유사 패턴 프랙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하락 이후에 이런 패턴이 진행됐고요. 주식과 비트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급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패턴의 유사성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P로 넘어가면요. 상승 이후에 해숄구 구조로 만들어주고 나서 하락 이후에 이제 삼지창을 만들어줬어요. 이 구간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상승 이후에 해숄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하락 이후 삼지창을 만들어줬습니다. 매지 패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 올렸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거의 더블탑 패턴으로 나온 패턴을 본다면 이 구간의 유사성을 봤을 때 현재 진행 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시즌 종료일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되는 만약에 패턴이 진행이 돼버린다면 저는 오히려 개미 털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는 선물을 트레이딩 하거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요소로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거래소에 대한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점을 봐서는 오히려 개미 털기, 그러니까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서 더 싼 가격의 매집 이후에 달나라를 가기 위한 무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털어내고 엄청난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1년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역대급 고점을 동그라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반감기마다 대불장이 왔는데요. 지금도 대불장이 왔지만 거의 상승 5파동의 성격을 가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좀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2013년 제가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 그리고 코로나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차트를 본다면 거의 82%까지 하락하고 48%까지 하락하고 50%까지 하락을 했으나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1000%나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사 시기인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에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만 대상승장은 여전히 진행했었다.
따라서 금융위기, 양적 완화 등 재료거리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개미 털고 나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일단은 시장의 대표적인 심리적인 지표를 본다면 지금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에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해시레이트인 건데요. 2021년 비트코인 5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 해시레이트 값은 크게 불장 기준에 오르게 됐는데 2021년 5월 최고점은 180.666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락 직후에 엄청난 해시레이트의 상승이 나오면서 2021년 현재 181.774로 새로운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불장이 진행이 계속된다면 이 해시레이트 값에 대한 근거로서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현재 바닥이 만약에 40K가 이번에 4만 불대가 저점이라면 FOMC의 즉각적인 태도는 잠시 쉬어가면서 마지막에 엄청난 슈퍼 불장이 빠르고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대급의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작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네, 동일한 패턴 구조상에서 1.1618 자리에서 마지막 큰 불장 사이클은 달렸다란 유사성을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힘을 모으고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게 3일 차트인데요. 코로나 빔 이후에 이때까지 추세를 지켜나가면서 단 한 번도 채널을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살짝 아래로 깨준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네, 빨간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비해 펀더멘탈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제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본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긴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시장에 맞게 대응한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현재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불장이 오면 엄청나게 갈 거라는 것도 동의하지만 비트코인을 넘어서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치를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 그 근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넘기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답은 사토시 차트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7년의 고점 차트입니다. 즉 다시 말해 1BTC의 가치를 1사토시로 비트 가격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를 나타난 차트인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겨서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재 17년도의 불장 고점도 못 넘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내용을 본다면 최근 비트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강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오픈시와 NFT 그리고 알트코인 디파이 등 대부분 코인이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면서 꾸준한 거래 수요가 방어를 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논쟁은 여전히 끊임없고 지금도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돼서 3K 간다, 극단적으로는 1K 간다, 5K 간다, 10K 간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비트코인이 망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 NISE에서 비트코인 ETF 선물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다음 내용을 보면 현재 보여지는 많은 지표들이 과매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 저로서는 현 구간부터 분할로 바이를 진행하며 패닉셀이 더욱더 나온다면 지표상에서 과매도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 더 딥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점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최근 대하락 전 저는 전량 매도 후 최근 급락마다 일정 비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비트보다는 이더리움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사는데 제가 앞부분에 이더리움의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조금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그럼 다른 알트코인은요? 라고 하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요. 일단 가장 기준적인 우량주의 섹터를 구비해두고 두 가지 코인의 추세가 살면서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알트도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코로나 금융위기 재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강행할지언정 장기적으로 주식과 크립토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공포에 바이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 되게 아쉽게도 제가 녹화본을 찍으면서 빨리 끝나버렸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공포가 올 때마다 다시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무조건적인 단타쟁이가 아니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추세가 좋으면 또 존버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때는 이제 매도 후에 다시 싼 가격에서 매수를 분할로 하면서 대응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퓨처 크립토였습니다.